네, 주말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자, 이제 11월의 첫 월요일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주말 사이에 참 많은 것들이 바뀌었는데요. 먼저 마감한 뉴욕 증시 상황 점검해 보면서 오늘장 그리고 이번 주의 투자 전략 세밀히 또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다렸었던 또 고용 지표 가운데 메인 지표가 나왔습니다. 10월 비농업 신규 고용 지표였는데 사실상 컨센이 한 10만 건 정도로 예상이 됐던 반면에 실제 지표는 한 10,000 건 정도로 갭이 굉장히 크죠. 그러면서 쇼크다라는 분석이 처음에는 팽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좀 뜯어봤더니 이 이유가 허리케인 그리고 파업의 영향이니만큼 어떻게 보면 좀 일시적인 또 계절적인 요인일 수 있다라는 분석과 함께 응답률 자체도 상당히 저조했기 때문에 이번 고용률 그리고 노동률에 대한 전체적인 것들은 신뢰도가 좀 떨어진다라는 해석이 시장을 좀 지배하면서 사실상 쇼크치고는 지수단에 미치는 영향이 약간은 저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빅테크들 실적 아주 잘 마무리를 했던 영향도 컸죠. 저희가 지난 거래일에 아마존 실적들 쭉 훑어보면서 그 전일에 AMD라든지 메타 또 MS 실적 쇼크에 대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아마존 그리고 인텔 덕분에 조금 반등의 시그널을 보이고 있다라고 언급을 드렸었죠. 그런데 실제로 본장에서도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 급락분들을 모두 다 만회해내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단에서 전체적으로 상승에 성공을 했는데요. 자, 이제 거의 대부분 미국 빅테크들, 주요한 기업들은 실적이 다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건 뭘까요? 바로 대선이겠죠. 자, 대선 주말 사이에 정말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금요일장까지만 해도 지난주 전체적으로 비트코인이 뭐 7만 달러를 돌파했다. 우리 돈으로 한 1억까지 터치를 해내면서 정말 트럼프가 승기를 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돌연 해리스 부통령의 막판 상승세가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기존의 트럼프 후보의 어떤 텃밭이라고 불렸던 데서 상승으로 뒤집기를 해냈고 또 주요 우리 경합주 스윙 스테이트라고 불리는 곳이죠. 썬벨트는 아직까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러스트 벨트 단에서는 조금 뒤집힐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정말 두 후보 간의 지지율이 초박빙을 달리고 있다라는 사실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앞서 우리 머니그램에서도 살펴봤듯이 대선, FOMC 정말 굵직한 이벤트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통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만큼 우리가 대선에 대해서 좀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섹터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대선의 여파를 맞을 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지금 이 구간에서 어떻게 전략을 짜볼지 이 지혜로운 해답은 무엇일지 이 두 가지 포인트를 나눠서 이번 주부터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금 더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크게는 반도체, 화장품. 아무래도 화장품도 수출주지만 우리나라 반도체가 가장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죠. 때문에 반도체랑 화장품으로 크게 묶어서 대선의 어떤 여파를 맞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해답이 좀 지혜가 해안이 필요한 섹터로 오늘 점검해 보려고 하고요. 그 밖에는 바이오와 금융이 될 것 같습니다. 각각의 이벤트가 많은데 일단 지난 거래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부터 훑어보면서 그 질문을 좀 뽑아보도록 하죠. 자, 먼저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이제 됐는데 주가가 왜 이렇게 못 갈까요? 라고 저희가 마지막 거래일에 질문을 드렸더니 우리 또 이화진 과장께서 그런 답을 주셨었죠. 이제 증권사들이 삼성전자 확정 실적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주가 향방에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증권사들 리포트를 살펴봤더니 상당히 보수적인 스탠스들이 많습니다. 결국에 이번에 삼성전자가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밝혔던 유의미한 콜 테스트의 진전 정말 이루어진 건지 확인을 하고 손을 내밀어야 한다라는 의견이 중론이었는데요. 자, 때문일까요? 주가 좀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SK 하이닉스는 HBM, AI 반도체 쪽으로 돌파구를
찾은 기업이고 이와 함께 이오테크닉스의 경우에는 TSMC향 장비를 이제 본격적으로 납품을 할 수도 있다라는 힌트를 얻은 바가 있겠죠. 때문에 오히려 이 두 개의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하락할 때 매수의 타이밍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가닥으로 나눠서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화장품 좀 뜻밖이었습니다. 목요일장 마감하고 나서 아모레퍼시픽 실적이 나왔는데 금요일장 시작 전에 대부분 우리 출연하신 분들께서 아모레퍼시픽 한번 주가 봅시다라고 코멘트를 드렸었던 것 같은데 힘을 좀 못 냈죠. 자, 이것도 실적을 좀 뜯어보면은 이해가 약간은 되실 겁니다. 사실 아모레퍼시픽 뭐 실적 자체도 실적단도 괜찮았지만 그 아래 내용을 좀 보면 중국 쪽 매출이 저조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그 저조한 폭이 양호했고 이와 함께 좀 서구권 매출이 아쉽지 않을까라는 우려감까지 해소할 수 있는 대목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모레퍼시픽에서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는 코스알엑스 쪽이 우리 눈높이보다는 조금 덜 팔렸다라는 분석 좀 팽배했기 때문인데요. 자, 때문에 목표가들을 하향한 증권사들이 많았는데 이것만으로 좀 화장품주 이제 갈 만한데 발목이 잡혔다라고 해석을 하기엔 약간은 무리가 있을 듯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수출주에 대한 어떤 대선에 대한 부담이 주가 상방을 좀 누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 계속해서 화장품 팔로우업하고 있는데 오늘도 한번 짚고 가볼 예정이고요. 그 밖에 바이오랑 금융은 대선에 대한 리스크를 조금 피해갈 수 있는 섹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으로 바이오는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괜찮다, 수혜를 누릴 수 있다, 약가 인하랑 같이 연결을 지어볼 수 있다라는 맥락에서 많은 분들 언급을 해주셨는데 특별히 이번 주는 보니까 바이오 관련해서 학회 일정도 있고 컨퍼런스도 있고 모멘텀들이 많습니다. 이 학회에서 데이터를 공개하는 기업까지 우리가 추려볼 수 있다면 더 알짜배기 기업을 고를 수가 있겠죠. 자, 두 분께 힌트 얻어가 보도록 하고요. 끝으로는 금융입니다. 밸류업 ETF가 오늘 드디어 출시하는데 지난번에 밸류업 지수가 나왔을 때는 셀온이 나왔죠. 그러나 ETF 출시가 조금 늦어진 배경은 그 밸류업 지수에 담겨있던 기업들을 조금 조정하는 리밸런싱이 일어나고 나서 출시를 할 것이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 조정된 지수 안에 포함된 기업들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지난번과는 조금 세론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담길 기업과 또 편출될 기업들 어떤 기준으로 삼아볼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도 의견 나눠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크게 두 가지 기준 삼아서 오늘 질문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 밖에 또 볼만한 이벤트가 무엇이 있는지도 점검을 해봐야겠죠. 자, 먼저는 엔비디아입니다. 우리의 엔비디아가 드디어 인텔을 제치고 미국을 대표하는 30개 기업에 포함이 됐네요. 다시 말해 다우지수에 편입이 된 건데 상당히 상징적이다라는 해석이 월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우리나라 외교 당국, 즉 우리 대사관이랑 어떤 논의도 없이 갑자기 우리나라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15일 동안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자, 세간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우리나라랑 조금 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속내는 좀 지켜봐야겠죠. 끝으로는 애플입니다. 애플 중국 쪽에도 러브콜을 보내고 또 글로벌스타라는 미국의 위성통신 기업에 2조 원을 투자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 해당 기업이 30% 넘게 주가가 폭등하기도 했는데 미국은 워낙 땅이 크다 보니까 좀 안 터지는 지역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긴급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하는 등 어떤 주가 반등을 위해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주식시장 안에서 애플 관련주들은 도대체 언제쯤 힘을 낼 수 있을지도 잠시 뒤에 시간이 된다면 점검해 보도록 하죠. 그 밖에 일정입니다.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노란색. 바이오 유럽, 또 월드 ADC, 미국 면역 항암 학회까지 이번 주는 학회 관련한 모멘텀들이 상당히 많고요. 이와 함께 또 중국은 전인대 또 상무위원회 회의가 개최됩니다. 경기 부양책에 대한 코멘트 나올 것인지 오늘 장중에 좀 트래킹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밖에 일정 대선, FMC, 끝으로는
잔잔한 또 기업들의 실적까지 앞두고 있으니까 일정과 함께 저희가 지난 금요일 날 보여드렸던 캘린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두 분과 함께 세밀하게 전략 짜보러 가보시죠. 네, 월요일 아침입니다. IBK 투자증권 강남센터 김용빈 주임, 오로라 투자자문 이슬이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셨죠? 네. 이제 네. 파이팅하고 한 주 새롭게 좀 전략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대선 리스크를 좀 피할 수 있는 섹터부터 훑고 가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금융인데요. 그나마 시장의 변동성이 클 때 배당과 같이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누려볼 수 있다라는 해석도 있고, 근데 또 마침 오늘 밸류업 ETF가 출시가 되지 않습니까? 좀 잘 맞물려서 지난주에는 우리 메이저들 수급도 좀 들어오는 걸 확인을 했거든요. 근데 좀 세론이 나왔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약간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좀 다른 방향으로 갈까요? 일단 크게 변화가 없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요? 그래서 KB금융이라든지. 일단 세론이라는 부분보다도 네. 사실 위아래 크게 변동이 없다라고 좀 보는 게 적당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번 코리아 밸류업 ETF 지수 상장에 대한 자금에 대한 문제일 거잖아요. 사실 이러면 단기적인 수급 기대를 특히 좀 기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따랐을 때는 일단 요번에 집행되는 사이즈가 한 5천억 정도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는 특히 종목 개개별로 본다면 수급이 그렇게 큰 영향을 의미하진 못한다. 특히 대형주만 하다 하더라도 많아봐야 500억이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500억이라고 하면 되게 작은 사이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특히 단기 수급 영향에는 크게 영향이 있을 수 없다라고 봐야 될 것이고 네. 근데 그렇게 된다면 특히 그리고 이전에 세론 같은 게 실망감 때문에 나왔었기 때문에 세론도 이번에는 크게 없다라고 좀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일단 장기적인 수급으로 결국에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이 지금 밸류업 지수 관련한 종목들 관련해서 좀 어느 정도 피드백을 드리자면 특히 지금 최근에 밸류업 지수 내에서는 특히 트럼프 피해 섹터가 상당히 좀 많다라고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 지수 안에서요? 특히 자동차 쪽이라든지 그런 네. 쪽이 좀 비중이 많다라는 그렇죠. 부분을 봤을 때는 일단 밸류업 지수 내에서 트럼프 당선 시 피해 섹터가 좀 상당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번 주에 있는 대선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안 좋은 점도 있고 하지만 또 좋은 점 쪽으로 말씀드리자면 일단 실질적인 지금 밸류업 지수가 발표된 지 좀 됐잖아요. 네. 한 2, 3개월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코스피 대비 퍼포먼스를 비교해 봤을 때 생각보다 앞서고 있는 것이 또 웃긴 그렇더라고요. 점입니다. 그래서 네. 지수 출시 이후 지금 코스피 대비해서는 밸류업 지수가 거의 한 2%에서 3% 정도 아웃퍼폼하고 있다는 부분이 좀 포착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종목별로 보면 우리가 접근해 봤을 때는 사실 또 아까 좀 크게 있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일단 밸류업 지수 대상 내에서는 특히 중소형주는 좀 볼만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중소형주 내에서도 좀 거래 대금이 상당히 좀 메말라 있는 종목들이 여러 개 있었었는데 그 중에서는 특히 좀 수급 우위를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종목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종목은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밸류업 지수 전체적으로 또 봤을 때도 특히 이제 연말 배당을 이제 좀 고려할 때가 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특히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밸류업 ETF라는 상품에 투자하기에는 트럼프라든지 미국 대선 리스크를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다. 그 안에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이 리스크를 또 갖고 있다라는 건데 사실 주임님 이 네. ETF에 직접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를 재료 삼아서 볼 수 있는 금융주에 대한 향방이 좀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편입이 유력하다 했었는데 안 됐고 이번에 편입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간 바가 있기 때문에 KT도 수급이 좋고요. 근데 대표적으로는 KB금융 좀 궁금한데 편입이 돼서 출시가 될까요?
아마도 이번에는 안 네.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직 리밸런싱이 안 왜냐하면 된다고요? 리밸런싱은 아마 네. 6개월 단위로 이렇게 예, 한다라고 그렇다고 얘기를 했으니. 했는데 네. 제가 그 봤을 때는 좀 긴급하게 원체 얘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거 담고 나서 출시한다고 늦어진 걸로 알았는데 조금 지켜봐야겠네요. 그래도. 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사실 좀 지켜본다면은 특히 금융주 같은 경우는 배당 쪽으로만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땐 좀 차선책이 좀 좋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차선책에 대한 힌트 좀 주시면 안 그래서 될까요? 일단 뭐 차선책에 관련한 종목으로는 일단 지금 네. 저는 대선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이 포커싱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 대선까지는 대선에 대한 포지션을 잡지 말자라는 기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좀 만약에 포지션을 둬야 된다 한다면 현대 엘리베이라는 종목입니다. 지난번에 사실 현대 로템을 좀 들고 왔었었는데 왜 자꾸 현대 쪽을 얘기를 하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로템 감사합니다. 네. 예. 일단은 사실 트럼프 관련한 쪽으로 저희가 그래도 좀 포커싱을 둬야 되지 않나. 물론 뭐 최근 주말까지만 해도 사전 투표 때문에 해리스 쪽으로 몰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요. 네. 그래도 일단 현대 엘리베이 같은 경우는 밸류 편입 지수에 이제 들어간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현대 엘리베이 같은 경우는 특히 그리고 거래 대금이 상당히 좀 낮았습니다. 네. 뭐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체크해봤을 때 특히 밸류업 지수 편입에 따른 기대감이 좀 생각보다 유의미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수급 관련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뿐만 아니라 일단 트럼프 당선이 만약에 유력하게 된다, 아니 만약에 된다라고 한다면은 특히 대형주 내에서는 일단 남북 경합주로서는 최선이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일단은 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트럼프 당선이 유력하면은 오히려 남북 경합주로 많이 빠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좀 다르게 네. 갈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밸류업 ETF, 그러니까 밸류업 지수 안에 편입돼 있는 종목으로 현대 엘리베이터를 가져오셨습니다. 저희도 눈여겨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대선 리스크를 조금 해지를 할 수 있는 두 번째 섹터 꼽으라면 바이오일 것 같습니다. 바이오가 요즘에 반도체랑 2차 전지에 눌려서 힘을 좀 못 쓰고 있었는데 보니까 진짜 누가 되든 수혜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번 주에 상당히 모멘텀들이 많더라고요. 학회에 참여하는 기업들 좀 고무적인 데이터를 발표한다면 또 더 탄력을 받을 수도 있을 네. 것 같고 근데 알짜 기업 골라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우선 바이오 기업들이 또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사실 좀 집중해서 선별하실 필요는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사실 어느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그 영향을 상당히 좀 적게 받을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완전히 영향이 없다라고 보기에는 또 무리가 있는 게 결국에 이제 트럼프에 대한 당선이 이제 가시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제 물가 압력을 우리가 또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 인하 수혜주로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사실상 트럼프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어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내려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럼에도 뭐 각종 규제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있는 뭐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신재생 쪽보다는 상대적으로는 좀 자유롭다.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워낙에 이제 그 개별 이슈로 또 움직이는 섹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여기다가 이제 적극적인 어떤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가 있다라고 한다면 더 갈 수는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의 행보를 보면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네, 좀 판단을 해보셔도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사실 이제 저는 플랫폼 쪽을 조금 더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지금 상황에서는 네,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달에 학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4일부터 6일까지 스웨덴에서 열릴 거고요. 그리고 ADC 관련해서도 좀 주목을 해보셔야겠죠. 그래서 ADC 관련해서 월드 ADC가 이번 달 4일부터 7일까지 또 이제 샌디에이고에서 열리는 만큼 여기서의 어떤 그런 평가가 상당히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중에서도 ABL 바이오에 조금 더 네, 좀 집중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번에 바이오 유럽에 참석을 하죠. 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보면은 사실 기대할 만한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결과가 좀 안 좋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주가락으로는 좀 이어질 수 있겠지만은 사실상 이제 좀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그래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ABL 바이오도 거기에 참여를 하는 이유가 지금 이제 유의미한 어떤 임상 데이터를 공개하기 위함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좋은 평가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다시 한번 정고점을 향해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중항체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중항체 관련해서는 이 중요성이 상당히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아직까지 국내에서 상용화한 기업이 없다 보니까 누가 먼저 선점을 하느냐의 싸움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ABL503, ABL1111 이런 파이프라인을 다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사실 임상 1상 단계 수준이지만 여기서 어느 정도 좀 유의미한 이런 데이터에 대한 결과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다시 한번 좀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사실 이중항체에 대한 기업들은 계속해서 좀 보셔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글로벌 기업들이 여기 엄청나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 이제 ADC라는 게 그 방산 쪽으로 좀 비유를 하자면 이제 유도 미사일 같은 겁니다. 그래서 특정 암세포를 이제 공격을 해서 없애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걸 먼저 이제 개발하는 기업들이 향후에 이제 블록버스터급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지금 계속해서 경쟁이 좀 가속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리가켄바이오도 마찬가지고 뭐 ABL 바이오도 이 시장에 지금 뛰어들고 있고 다만 이제 신약 쪽보다는 좀 플랫폼 쪽을 보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결국에는 이제 오늘부터 열리는 이제 과정에서 이제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고점 대비 조금 많이 눌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쪼록 이제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하시면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바이오 유럽에 지금 ABL 바이오가 참석할 예정이고 여기에 대해서 임상 데이터를 발표할 거라고 하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또 뇌질환 쪽으로는 산오피랑 지금 임상 진행 중에 있잖아요. 전임상에서 1상, 이제 2상으로 넘어가면 단독으로 좀 테이크오버하는 이슈가 있으니까 이 부분 좀 지켜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바이오 유럽 이외에 말씀해 주신 월드 ADC 샌디에이고도 오늘부터 7일까지 이번 주에 상당히 좀 뭐가 많은데 그것도 잠깐 보니까 롯데 바이오로직스가 또 좀 탐을 내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롯데 바이오로직스는 또 상장이 안 돼 있지 네. 않습니까? 근데 ADC 생산 쪽으로 CMO, CDMO 쪽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또 눈독을 들이고 네. 있다라고 알고 있어서 어찌 보면은 같이 좀 모멘텀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 삼바도 잊고 있었는데. 네, 삼성바이오도 계속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조금 재미없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사실 지금 이제 가장 또 안정적으로 이제 추세를 좀 유지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삼성전자도 지금 이제 ADC 관련해서 이 CDMO 쪽 사업을 좀 넓히려고 하고 있는 그죠.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같이 모멘텀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사실 앞서서 이제 앵커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사실 누가 되든 상관없는 업종은 바이오 안에서도 사실상 이 생물보안법 관련주들이 아닐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두 후보의 공통된 의견은 중국에 대한 견제거든요. 그래서 누가 되든 간에 결국엔 자국 위주의 어떤 정책을 좀 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이제 가장 큰 이제 피해를 보는 기업이 이제 중국의 우시바이오로직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그 수주를 다 땡겨올 수 있는 것은 또 이제 국내에서 캐파가 가장 큰 이제 CDMO 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사실상 가장 큰 좀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신약을 직접적으로 지금 개발하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뭐 기타 이제 신약 관련주들처럼 뭐 엄청나게 폭등을 한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조금 안정적인 이제 전략을 좀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에게 적합한 종목이 아닐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ABL 바이오 이중 항체 모멘텀도 있지만 ADC 관련해서도 엮여 있는 것도 있고요. 대표적으로 리가켄 바이오라든지 삼성 바이오로직스 위탁 생산 쪽으로도 한번 지켜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금융이랑 바이오 섹터 여기서 점검 마무리해 보고요. 이번에는 대선 리스크를 맞을 수밖에 없다면 과연 우리는 이 틈새 안에서 어떤 지혜로운 전략을 짜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 실적 다 이제 보셨잖아요. 익히들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실적 발표 이후에 진짜 증권사들 스탠스를 보라는 힌트를 저희가 들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진짜 보수적으로 잡아 주셨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좀 기다려봐야 하더라도 SK 하이닉스는 나쁘지 않을까. 그리고 뭐 그 안에 있는 뭐 장비단이라든지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영 힘을 못 내네요. 주임님 생각은 어떠세요? 근데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삼성전자와 아직 따로 좀 분리해놓고 봐야 되는 종목이 그러니까요. 돼버렸거든요. 특히
HBM 쪽으로 워낙 네. 모멘텀이 강한 종목이다 보니 사실 그러면 이 AI라든지 HBM 쪽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논하는 게 이제 하이닉스 쪽 진영인데 사실 특히 하이닉스 쪽으로 본다면 이 HBM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특히 이번 미국 실적 발표 때 어느 정도 힌트가 나왔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특히 이번 미국 빅테크의 실적 발표에 있어서 네. 생각보다 좀 노이즈가 있었죠. 물론 실적은 괜찮았지만 이 앞으로 AI에 대한 돈이 될지 잘 모르겠다, 투자가 계속될지 모르겠다 이런 논쟁이 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좀 단기적으로는 좀 하락이 좀 불가피하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특히 국내 증시에서 반도체만 유난히 좀 아픈 까닭 중에 하나는 일단 트럼프 당선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트럼프 당선 확률이 계속적으로 높아지면서 이 관세 정책에 대한 피해가 좀 반도체 쪽에서는 확실히 좀 불가피하다 이런 네. 부분이고요. 근데 저는 뭐 좀 개인적으로 여기 트럼프 당선과 관련했을 때는 사실 어느 정도 이 부분은 가격 반영이 다 돼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길게 본다면 사실 좀 생각보다 접근해볼 구간이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특히 뭐 실적 부진이라든지 그런 우려 또한 좀 많이 반영이 돼 있다. 특히 우리가 2, 3개월 전에 좀 얘기를 해놓고 보자면은 특히 하이닉스 관련해서 뭐 JP 모건에서 겨울이 왔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요. 불과 그게 2, 3개월 전이었습니다. 네. 근데 하지만 뭐 실적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바로 반등을 해줬던 게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악재는 오히려 선반영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매수할 기회로 접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사실 뭐 소보장단에서 어떻게 좀 접근을 해봐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특히 이 장비주에 대해서는 이 HBM을 놓고 봤을 때 네. 그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이 투자라는 것이 좀 활발해지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일단 일례로 삼성전자만 본다 하더라도 이 캐펙스에 대해서 확장하는 것에 상당히 좀 두려움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직은. 전망단에서.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장비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투자를 멈출 때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에서 이제 위에 종합 IDM에서 이런 캐펙스를 좀 불확실성하게 좀 하다 보면은 특히 앞으로 장비주에 대해서는 특히 좀 치명적으로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따라오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일단 좀 장비주에 대해서는 좀 놓고 보셨으면 좋겠고 뭐 지난번과 좀 얘기가 비슷하긴 합니다만 그럼 결국에는 부품 소재단으로 계속 우리는 좀 봐야 될 것 같다. 거긴 괜찮아요. 물론 특히 네. 아니요 주가는 좀 상당히 안 좋습니다. 네. 주가는 상당히 안 좋았고 지금 좀 바닥을 좀 많이 기고 있는 상황인데 부품 소재단에서는 특히 이 HBM뿐만 아니라 특히 뭐 레거시 디램이라든지 낸드 쪽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지켜만 본다면요. 특히 이 전방 기기 수요가 생각보다 좀 견조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특히 뭐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서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잘 되고 있고 그러면 뭐 PC라든지 모바일은 좀 어떠냐라는 부분을 봤을 때 생각보다 데이터가 좀 잘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꺾이지도 않고 성장하지도 않는 그런 좀 미미한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좀 완만한 성장 때문에 이 부품과 소재는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뒷받침 될 거다라는 부분에서 일단 뭐 부품과 소재주들 사실 다 정말 바닥을 기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길게 보시면서 지금부터는 좀 담아갈 기회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늘릴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장비단은 약간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되 그래도 완만하게 상승은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부품이라든지 소재단은 지금 자리가 상당히 매력적이다라는 얘기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건 레거시 쪽인 것 같고 네. AI 반도체, HBM 관련해서는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그 아래 단에 있는 장비주들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계속적으로 좀 네. 표출을 해왔었지만은 사실 네. 좀 그쪽에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는 투자가 아직도 아닌가라고 대선 좀 때문에. 네, 상당히 좀 위험하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조금은 아직은 좀 더 지켜보자라는 입장이신 것 같아요. 우리 이슬이 대표님한테, 이슬이 팀장님한테는 우리 화장품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화장품이 저희가 지난주 거의 내내 팔로우업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이제 의미 있는 상승을 했어요 했는데 이 말이 좀 무색할 정도로 갑자기 빠졌어요. 네. 저는 오히려 아모레퍼시픽 실적 받고 부스팅이 될 줄 알았는데 네. 이게 뭐 발목을 잡는 요소가 돼버렸거든요. 뭐 이게 사실 이 정도로 치명적인 걸까요? 아니, 저는 이게 약간 좀 억지성이 있었지 않나. 그래요? 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 이제 시간 외에서 그때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죠. 네. 이게 쉽지가 않은 일인데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근데 그만큼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좀 강하게 반응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저 시간 외에서 수급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왔었던 부분을
부분들을 감안해 본다면 그 다음 날에 어떠한 그 상승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었는데 예상과는 반대로 이제 시가에서 9% 상승이 나오다가 한 3%대까지 밀리면서 마감이 된 상황인데 이러고 나서 사실 그 증권가에서 이제 목표가 하향에 대한 리포트들이 좀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 내용을 본다라고 한다면 좀 너무 과도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우선 이제 아모레 같은 경우에 워낙에 이제 그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좀 낮았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것보다 지금 너무 또 잘 나왔던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제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은 원래 전망치가 한 400억대 수준이었는데 거의 750억 원 가까이 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60% 가량 좀 증가를 했던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사실 이게 코스알엑스에 대한 어떤 매출액이 생각보다 부진했다. 뭐 이런 얘기들인데 사실상 성장폭이 둔화된 거지 이게 뭐 쇼크 수준까지는 아니었던 부분들이거든요. 물론 이제 이니스프리와 같은 어떤 자회사가 계속해서 좀 부진한 상황이지만 그 외에 뭐 에스쁘아라든지 아모스 프로페셔널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지금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 지금 전 저점을 지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 게 결국에 이번에도 만약에 어닝 쇼크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이제 하락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부진에 대한 부분들을 이번 3분기 때 좀 끊어준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프리미엄을 훨씬 더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은 사실 중국 시장은 여전히 좀 부진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했던 것보단 지금 또 좋게 나온 상황이고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그 기준대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좋게 나왔냐 나쁘게 나왔냐인데 결국 예상치보단 좋게 나왔다라는 거 상당히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관련해서 또 이번 달에 이벤트가 있어요. 4일부터 이제 전대위가 또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 경기 부양책 관련해서 어떤 규모도 상당히 좀 구체적으로 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 부분에 따라서 이제 중국 소비주들 다시 한번 좀 집중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적으로 봤을 때 많으면 한 1,000조 원 이상까지도 풀릴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결국에 이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 이제 중국에 대한 매출 부분, 수익성 부분만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봤을 때 사실 이 전대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번에 이제 제조업 중국의 PMI 지수가 드디어 이제 6개월 만에 확장 국면에 또 들어선 부분도 상당히 좀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지금 과도한 우려가 껴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가치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저평가된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신다면은 좀 모아가시기에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화장품 여쭤봤을 때 그런 말씀도 들었던 것 같아요. 일단 서구권의 매출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부진했었던 중국 쪽을 얼마나 성장시키는지 혹은 적자를 줄여가는지에 대한 부분이 관전 포인트다라고 해주셨는데 중국이 요즘에 경기 부양책 계속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잘 맞아 떨어졌다라는 측면에서 아모레퍼시픽 오히려 빠질 때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어찌 보면 좀 예, 굉장히 강한 또 스탠스로 얘기를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화장품주도 좀 기대가 되네요. 낙폭을 만회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바탕으로 잘 중심 잡아볼게요. 고맙습니다.